소중한 사연을 나누는 세상만사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용기가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1살 여성입니다. 지금까지 동네에서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제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꿈 같아서 제가 겪은 일이 현실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혹시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저처럼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배신당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까지도 아들과 며느리 눈치를 보며 살았는데 오늘은 제 이름으로 된 작은 오피스텔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제 이름은 박순덕입니다. 지금은 혼자 살지만 한때는 남편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렸던 사람이에요. 남편 김창호 씨는 정말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했는데 비록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던 분이었죠. 우리는 결혼한 지 10년 만에 아들 우진이를 가졌어요. 늦둥이였지만 그래서 더 소중했죠. 남편과 저는 우진이가 태어나던 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요. 병원에서 처음 아이를 안았을 때 남편이 제 손을 잡고 우리 잘 키워보자라고 했던 말이 지금도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우진이가 어릴 때는 정말 천사 같은 아이였어요. 울음도 별로 안 울고 말도 빨리 배우고 무엇보다 부모 말을 잘 들었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순덕 씨 아들 정말 잘 키웠네라고 할 때마다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우진이를 정말 사랑했어요. 하루 종일 힘든 일을 하고 와서도 우진이와 놀아주는 걸 잊지 않았거든요. 우진이 5살 때까지는 정말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진이가 10살이 되던 해봄, 남편이 일하던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난 거예요. 크레인에서 자재가 떨어지면서 남편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그날 오후 4시쯤이었어요. 저는 집에서 우진이 학교 갈 준비를 도와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현장 소장님이 집에 오신 거예요. 평소에 집에 올 일이 없는 분이 갑자기 오셨으니까 이상했죠. 그런데 그분 표정이 너무 어두웠어요. 순덕 씨, 창호 씨가 하면서 말을 잇지 못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뭔가 큰일이 났다는 걸 직감했어요. 하지만 설마 남편이 죽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차가운 몸이 되어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즉사였습니다. 고통은 없으셨을 거예요 라고 하시는데 그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진이는 어떻게 키워야 할지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남편을 흔들면서 여보 일어나요. 농담이죠? 하면서 울기만 했어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현실감이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해 주셨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다만 우진이가 제 옆에서 아빠 아빠 하면서 우는 소리만 들렸죠. 장례를 마치고 나니 현실이 닥쳤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받던 월급이 끊어진 거예요. 그나마 산업재해로 인정받아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우진이를 키우면서 살기에 턱없이 부족했어요. 더욱 큰 문제는 남편이 몰래 보증을 서준 빚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었는데 당시로서는 정말 큰 금액이었거든요. 남편의 친한 후배가 사업을 한다고 해서 보증을 서줬던 건데 그 후배가 사업에 실패해서 빚을 떠안게 된 거였어요. 그때 정말 막막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도무지 방법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우진이를 보면서 이 아이만은 제대로 키워야겠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았어요. 동네 어른들이 도와주셔서 작은 슈퍼마켓을 인수할 수 있었어요. 동네 입구에 있던 10평 정도 되는 정말 작은 가게였어요.
권리금이 500만 원, 보증금이 300만 원이었는데 그것도 빌려서 겨우 마련했어요. 처음 가게를 시작했을 때가 정말 힘들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도매시장에 가서 물건을 떼어오고 밤 11시까지 가게를 지켜야 했거든요. 하루에 18시간씩 일을 했어요. 그것도 1년 365일을 쉬지 않고 했어요. 명절이나 일요일에도 가게 문을 열었어요. 다른 가게들은 쉬는 날에 제 가게만 열어놓으면 손님들이 많이 왔거든요. 처음 몇 년은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하루 매출이 10만 원도 안 나오는 날이 많았어요. 그러면 그날 순이익은 2만 원 정도밖에 안 됐죠. 그 돈으로 우진이와 제가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 얼마나 빠듯했겠어요. 우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게 한쪽에 작은 책상을 놓고 숙제를 하게 했어요. 제가 손님을 받으면서도 우진이 공부하는 걸 볼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 책상이 우진이에게는 10년 넘게 공부방 역할을 했어요. 가끔 우진이가 엄마, 다른 친구들은 엄마가 숙제 봐주는데 왜 우리 엄마는 안 봐줘? 하고 물을 때가 있었어요. 그럼 제가 우진아, 엄마가 가게 일 끝나면 봐줄게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너무 피곤해서 제대로 봐주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 날에는 정말 미안했어요. 다른 엄마들처럼 아이한테만 집중할 수 없는 제 처지가 원망스러웠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가게를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었으니까요. 우진이도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별로 투정을 부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엄마 괜찮아.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라고 하면서 의젓하게 굴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기특하면서도 미안했죠. 중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는 우진이가 오히려 제 일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학교 끝나면 가게로 와서 과자 진열도 하고 무거운 박스도 옮기고 그랬어요. 그런 모습을 보는 동네 어른들이 순덕 씨 아들 정말 착한 애라고 칭찬해 주시면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다른 아이들은 학원도 다니고 친구들과 놀기도 하는데 우진이는 맨날 가게에서 일만 도와주고 있으니까요. 혹시 우진이가 나중에 엄마 때문에 내 학창시대가 다 망쳤다고 원망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우진이에게 우진아, 학원 다니고 싶으면 보내줄게. 친구들하고 놀고 싶으면 놀고 와도 되라고 했어요. 하지만 우진이는 엄마, 나는 괜찮아. 엄마 혼자 일하면 힘들잖아라고 하면서 계속 도와줬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진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제가 힘들어하면 어깨를 주물러 주기도 하고 가게 손님이 많으면 음료수 나르는 일도 도와주고 그랬어요.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공부에 더 집중하라고 했어요. 대학에 가려면 성적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우진이가 공부할 시간을 확보해 주려고 아르바이트생을 한 명 고용했어요. 아르바이트생 월급이 한 달에 50만 원이었는데 당시 저희 가게 순이익이 100만 원 정도였으니까 절반이나 되는 돈이었어요. 하지만 우진이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우진이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새벽까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내 아들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3년 내내 전교에서 상위권을 유지했어요. 대학 입시 준비할 때는 제가 더 긴장했던 것 같아요. 우진이가 좋은 대학에 가면 앞으로 더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입시 학원비도 아끼지 않고 대줬어요. 결국 우진이가 서울에 있는 괜찮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정말 기뻤어요. 동네 사람들도 순덕 씨 아들 서울대 붙었다며? 라고 했는데 서울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인서울권 대학이라서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깐 등록금 걱정이 밀려왔어요. 한 학기에 300만 원이 넘는 등록금에 서울에서의 생활비까지 생각하면 만만한 금액이 아니었거든요. 그때까지 저는 10년 넘게 가게를 하면서 조금씩 모은 돈이 있었어요. 매달 몇십만 원씩이라도 적금을 넣고 여유가 있을 때는 예금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우진이 대학비를 대려면 그 돈의 상당 부분을 써야 했어요. 그래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제가 십몇 년 동안 모은 돈이지만 우진이 교육비로 쓰는 거니까 아깝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드디어 내가 모은 돈이 쓸 곳이 생겼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우진이 대학 다니는 4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등록금에 생활비에 용돈까지 합치면 한 달에 150만 원 정도가 나갔어요. 그런데 가게 수익은 그대로였거든요. 결국 제가 십몇 년 동안 모은 돈을 계속 꺼내 써야 했어요. 가끔 우진이가 엄마, 내가 아르바이트라도 할까? 하면 공부나 해라. 엄마가 다 해결한다고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잘못됐던 것 같아요. 우진이에게 돈의 소중함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그때는 내가 고생해서라도 우진이만큼은 편하게 공부시켜주자라는 마음뿐이었어요. 제가 고생하는 만큼 우진이가 더 좋은 미래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우진이가 대학교 4학년이 될 무렵부터는 취업 준비가 시작됐어요. 요즘 취업이 어렵다고 하니까 토익 학원비, 커말 학원비, 면접 준비비 등등 또 돈이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다 우진이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아낌없이 지원했어요. 다행히 우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업을 했을 때는 정말 하늘을 날 것 같았어요. 제가 십몇 년 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싶었죠. 우진이도 그때는 정말 고마워했어요. 엄마, 나 이제 월급쟁이가 됐어. 앞으로는 내가 엄마 봉양할게라고 하면서 첫 월급에서 30만 원을 용돈으로 주더라고요. 그 돈을 받을 때 정말 감동이었어요. 드디어 제 아들이 저에게 효도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거구나 싶었죠. 그 후로 몇 달 동안은 우진이가 정말 효자였어요. 매달 용돈도 주고 가끔씩 안부 전화도 하고 휴일에는 제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랬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역시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우진이가 회사 다닌 지 3년 정도 되었을 무렵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용돈 주는 횟수도 줄어들고 안부 전화도 가끔씩만 하고 만나자고 해도 회사 일이 바빠서라는 핑계를 대면서 잘 만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회사 일이 바쁜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젊은 직장인들은 다들 바쁘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우진이가 저를 피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진이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그 아이가 바로 지금의 며느리인 이서연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서연이는 정말 예쁘고 차분한 아이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우진 오빠가 자주 어머님 이야기를 해서 꼭 한번 뵙고 싶었어요 라고 인사하는데 정말 예의 바른 아이구나 싶었어요. 유치원 교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참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날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서연이에 대해 좀 더 알게 됐어요. 부모님이 모두 교사 출신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말하는 것도 정중하고 예의도 바른 것 같았어요. 우진이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싶어서 기뻤죠. 우진이와 서연이가 사귄 지 1년 정도 지났을 무렵에 결혼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는 당연히 좋다고 했죠. 우진이도 이제 30이 가까운 나이였고 서연이도 괜찮은 아이였으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부터 조금씩 이상한 기색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진이가 엄마 결혼하려면 집이 있어야 하는데 서연이가 전세는 싫다고 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전세는 싫다는 거니? 라고 물어보니까 요즘 전세금도 많이 오르고 언제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예 집을 사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서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파트를 사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우진이 혼자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럼 돈은 어떻게 마련할 거니? 라고 물어보니까 우진이가 머뭇머뭇하면서 엄마가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 있잖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20년 넘게 가게를 하면서 조금씩 모은 돈이 꽤 있었어요. 우진이 대학 다닐 때 많이 썼지만 그래도 적금과 예금을 합쳐서 3억 원 정도는 모아뒀거든요.
하지만 그 돈은 제 노후 자금이기도 했어요. 이제 나이가 60을 넘어가니까 언제 몸이 아플지 모르겠고 가게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은 제가 나이 들어서 쓸 돈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진아, 엄마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앞으로 병원비 같은 것도 필요하고 라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는데 우진이 얼굴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엄마,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 결혼하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엄마가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사신 거 아니에요?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는 어떡해요? 그때 우진이가 저한테 그런 식으로 화를 낸 게 처음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우진이가 어릴 때부터 저한테 큰 소리 낸 적이 없었거든요. 우진아, 엄마가 그런 뜻이 아니라 라고 하려는데 우진이가 엄마가 제 결혼을 반대하시는 거예요? 서연이한테 뭐라고 말해요? 라면서 더 화를 내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반대한다고 한 적도 없는데 왜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우진이가 그렇게 화를 내니까 제가 잘못 말한 건가 싶기도 했어요. 며칠 후에 서연이가 따로 저를 만나자고 했어요. 만나서 하는 말이 어머님, 우진 오빠가 많이 속상해해요. 어머님이 저희 결혼을 반대하신다고 생각하거든요라는 거였어요. 아니야, 서연아. 엄마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돈이 좀 부족해서 라고 하니까 서연이가 어머님, 저희가 욕심이 많은 건 아니에요. 그냥 작은 평수라도 좋으니까 우리만의 공간을 갖고 싶을 뿐이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님께서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지만 만약 어려우시면 저희끼리 알아서 할게요. 대신 나중에 어머님이 힘드실 때 저희가 꼭 모시겠어요 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약해졌어요. 서연이가 그렇게 나긋나긋하게 말하니까 제가 너무 인색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힘들 때 모시겠다는 말도 위로가 됐고요. 결국 저는 그동안 모아둔 돈 중에서 2억 원을 우진이에게 줬어요. 우진이는 그 돈과 자기 적금 그리고 은행 대출을 합쳐서 30평 정도 되는 신혼집을 마련했어요. 2억 원이라는 게 제가 20년 넘게 하루하루 아껴가며 모은 돈이었어요. 하루에 1,000원씩만 아껴도 1년에 36만 원이거든요. 그걸 20년 넘게 모은 건데 한순간에 내어준 거였어요. 하지만 그때는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오히려 우진이가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게 기뻤거든요. 제가 평생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결혼식 준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서연이 쪽에서 웨딩홀은 좀 좋은 곳으로 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어머님, 결혼식은 평생 한 번뿐인데 너무 초라하면 안 되잖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결혼식은 정말 평생 한 번뿐이니까 좋은 곳에서 하고 싶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결국 서울에 있는 유명한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는데 비용이 2천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드레스, 예물, 신혼여행비까지 합치면 총 3천만 원 정도 더 들었어요. 우진이가 절반을 내겠다고 했지만 그것도 부족하다고 해서 결국 제가 2천만 원을 더 보탰어요. 그래서 우진이 결혼하는 데만 총 2억 2천만 원이 들어간 거였어요. 제가 그때까지 모은 돈의 거의 3분의 2 정도를 우진이에게 준 셈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도 아깝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우진이가 행복하게 결혼할 수 있다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다른 부모들도 자식 결혼시킬 때 많이 지원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저도 그 정도는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결혼식 당일에는 정말 뿌듯했어요. 우진이가 멋진 턱시도를 입고 서연이가 예쁜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객들도 많이 와줬고 다들 신랑 신부 정말 잘 어울린다. 순덕 씨가 아들 정말 잘 키웠네라고 축하해 주셨어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신혼여행은 유럽으로 보름 동안 다녀왔어요.
비용이 8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그것도 결국 제가 대부분 지원했어요. 우진이가 엄마 신혼여행비까지 받을 수는 없어요 라고 했지만 이것도 결혼 선물이야 라고 하면서 줬어요. 결혼 후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어요. 우진이와 서연이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제게 안부를 묻고 가끔 맛있는 것도 사다 주고 명절 때는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랬어요. 서연이도 어머님 덕분에 좋은 집에서 새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해요라고 하면서 예의 바르게 굴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역시 좋은 며느리를 만났구나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서연이가 임신을 하면서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입덧이 심하다면서 유치원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서연아, 입덧은 몇 달만 지나면 괜찮아질 텐데. 라고 했더니 어머님, 저 정말 너무 힘들어요. 아이들 소리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고 냄새도 못 맡겠고. 라고 하면서 정말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우진이도 엄마 서연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아이 건강에도 안 좋을 것 같고. 일단 일을 그만두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 당분간 제 월급만으로 살아야 해서. 라고 하면서 또 제게 손을 벌리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필요하니? 라고 물어보니까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서연이가 몸조리하는 동안만이요라고 하더라고요. 100만 원이라는 게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며느리가 임신해서 힘들어한다는데 도와주지 않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 서연이 몸조리하는 동안만 도와줄게라고 했어요. 서연이가 정말 고마워하더라고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일을 못해서. 아이 낳고 나면 바로 일 구해서 갚을게요 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서도 서연이가 계속 일을 하지 않더라고요. 아이가 너무 어려서 어린이집에 맡기기가 불안해요. 지금 유치원 교사 자리가 잘 없어요. 아이가 자주 아파서 직장 다니기 어려워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핑계를 대는 거예요. 결국 제가 2년 넘게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를 대주게 되었어요. 25개월 동안 2,500만 원을 준 셈이었어요. 처음에 몇 달만이라고 했는데 계속 미뤄지면서 그렇게 많은 돈이 나간 거였어요. 그것만 해도 부담스러웠는데 우진이와 서연이의 요구는 점점 더 커져갔어요. 엄마, 아이가 크니까 지금 집이 좀 좁아졌어요. 어머님, 승용차가 있으면 아이 키우기 편할 텐데. 라고 하면서 계속 다른 걸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건 따로 있었어요. 손자가 3살 정도 되었을 무렵에 우진이와 서연이가 저에게 어머님, 이제 집 명의도 우진이 앞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거였어요. 제가 사는 집은 남편과 함께 30년 전에 장만한 곳이었어요. 당시에는 신혼집으로 샀는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 명의로 바꿔놨거든요. 그 집에서 우진이를 키웠고 남편의 추억도 많이 담긴 곳이었어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니? 라고 물어보니까 서연이가 앞장서서 어머님, 요즘 증여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나중에 상속받을 때 세금 폭탄 맞으면 어떻게 해요? 미리미리 증여해 두시는 게 좋아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집 명의를 바꾸면 엄마는 어떻게 되는 거니? 라고 물어보니까 어머님도 저희랑 같이 사시면 되잖아요 라고 우진이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같이 산다고 하면서도 집 명의는 우진이 앞으로 바꾸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제 집에서 눈치 보며 살아야 하는 신세가 되는 거였어요. 사실 저도 증여세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알아보고 결정하자라고 했는데 그 후로 우진이와 서연이가 제게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세무서에서 일하는 친구가 그러는데 정말 빨리 하셔야 한대요.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늦으면 세금이 더 많이 나올 거래요. 다른 집들도 다 미리미리 증여하고 있대요. 이런 식으로 매번 같은 이야기만 반복하는 거예요. 하루가 멀다 하고 그런 이야기만 하니까 저도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요. 우진이와 서연이를 만날 때마다 진명의 이야기만 나오니까 만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졌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어느 날 제가 우진이 집에 일찍 갔는데 우진이와 서연이가 거실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제가 현관문을 살짝 열어두고 신발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들이 제가 온 줄 모르고 대화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당신 어머니가 언제까지 저러실 것 같아? 라고 서연이가 물어보더라고요. 글쎄, 엄마가 워낙 고집이 세서. 하지만 결국은 우리 말을 들을 거야. 다른 선택지가 없잖아라고 우진이가 대답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통장에 돈이 얼마나 더 있을까? 신혼집 마련할 때 절반만 주셨다고 하셨잖아. 응, 아마 비슷하게 더 있을 거야. 엄마가 20 몇 년 동안 가게 했는데 나름 꽤 모아놨을 거라고 봐. 그런데 어머니가 계속 안 바꿔주시면 어떡해? 그럼 좀 더 압박을 가해야지. 어차피 엄마는 나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우리 말을 들을 거야. 이 대화를 들으면서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아, 이 사람들이 정말로 내 재산만 노리고 있구나 하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된 거예요. 특히 다른 선택지가 없다,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무서웠어요. 제가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실제로는 저를 이용할 대상으로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에는 잠을 하나도 잘 수가 없었어요. 계속 그 대화가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정말 내 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하면서 자꾸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 후로 우진이와 서연이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해 보니 정말로 그들의 속마음이 그런 거였어요. 제가 진명의 이야기를 안 꺼내면 먼저 꺼내고 제가 망설이면 어머님 정말 미루시면 안 되는데라면서 압박을 가하고 그랬어요. 심지어 서연이는 어머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통장이 몇 개나 있으세요? 라고 직접 묻기도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런 걸 물어보니? 라고 했더니 그냥 궁금해서요. 혹시 관리가 안 되면 우진이가 도와드릴 수도 있고.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서늘했어요. 아, 이 사람들이 제 통장까지 관리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제가 평생 모은 돈을 완전히 그들이 좌지우지하게 되는 거구나 싶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정말 조심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우진이와 서연이를 완전히 신뢰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제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히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실제로 저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모아뒀었어요. 20 몇 년 동안 가게를 하면서 매달 꼬박꼬박 적금을 넣었고 가게 수익이 좋을 때는 목돈으로 예금도 했거든요. 우진이 대학 보낼 때와 결혼할 때 많이 썼지만 그래도 아직 4억 원 정도는 남아 있었어요. 여러 은행에 나누어서 예금해뒀고 일부는 적금으로, 일부는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진이와 서연이에게는 엄마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앞으로 병원비도 많이 들고 너무 많지는 않다고 대충 얘기해뒀어요. 그런데 그들은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우진이가 엄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얼마나 있으세요? 우리도 계획을 세워야 하잖아요 라고 직접 물었어요. 그래서 계획이 뭔 계획이니? 라고 반문했더니 그냥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계획 말이에요 라고 얼버무리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확신이 들었어요. 아, 정말로 이 사람들은 내 재산을 노리고 있구나. 그것도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우고 있구나 싶었어요. 그 후로 우진이와 서연이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제가 집에 가면 예전처럼 반갑게 맞아주지도 않고 대충 인사만 하고는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서연이는 제가 올 때마다 어머님, 진명의 이전은 언제 하실 건가요? 라는 말을 빼먹지 않고 했어요. 마치 그 일만 해결되면 저와는 상관없다는 듯한 태도였어요. 심지어 손자를 보러 가도 반갑게 맞아주지 않더라고요. 할머니 왔네라고 대충 말하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경우도 많았어요.
손자도 엄마 눈치를 보는 것 같아서 저한테 잘 오지 않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서운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는데 이제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20몇 년 동안 키운 아들이고 서연이도 제 며느리잖아요. 조금 성급하긴 하지만 결국은 제 걱정을 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우진이가 저에게 와서 엄마, 제가 회사에서 승진 대상자에 올라갔는데 지금 사는 집이 너무 좁아서 상사들을 초대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지금 집을 팔아도 부족할 것 같으니까 엄마 집도 팔아서 합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더라고요. 우진아, 그럼 엄마는 어디서 살라고 그러니? 라고 물어보니까 엄마도 우리랑 같이 사시면 되잖아요. 요즘은 대가족이 함께 사는 게 좋다고 하던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아이들이 결국은 내 집까지 팔아서 자기들 집 장만하는데 쓰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같이 산다고는 하지만 집 명의는 당연히 우진이 앞으로 할 테고 그러면 저는 그 집에서 눈치 보며 살아야 하는 신세가 되는 거죠. 더 이상 제 집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지는 거였어요. 우진아, 그런 건 좀 더 생각해 보자라고 했더니 우진이가 엄마 기회가 오면 잡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승진은 언제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라면서 조급해 하더라고요. 서연이도 어머님, 저희도 아이가 크면 더 넓은 곳이 필요해요. 지금 집은 정말 너무 좁아서 아이 키우기 불편하거든요 라고 거들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 재산만 노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몇 주 후에는 더 노골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서연이가 저에게 어머님, 사실 저희가 부동산 중개업소에 알아봤는데 어머님 집하고 저희 집을 합치면 정말 좋은 집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벌써 알아봤니? 라고 물어보니까 네, 미리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어머님 집이 위치가 좋아서 시세가 꽤 올랐더라고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 허락도 받지 않고 벌써 부동산 중개업소에 알아보고 다녔다는 거잖아요. 완전히 제 집을 자기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였어요. 서연아, 그런 건 엄마한테 먼저 이야기하고 알아보는 거 아니니? 라고 했더니 어머님, 저희가 나쁜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어머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 어차피 나중에는 하실 일이잖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화가 났어요. 나중에는 하실 일이라니요. 제가 언제 집을 팔겠다고 했나요? 완전히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날 밤에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대로 있으면 정말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빼앗길 것 같다. 이 사람들은 나를 인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돈 주머니로만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우진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의 일들을 떠올려 보니 더욱 분했어요. 제가 20몇 년 동안 얼마나 고생해서 우진이를 키웠는데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배신을 당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제 통장들을 점검해 봤어요. 여러 은행에 나누어져 있는 예금과 적금을 모두 정리해 보니 총 3억 8천만 원 정도 됐어요. 그 중에서 우진이와 서연이가 아는 통장들이 몇 개 있었어요. 예전에 우진이 대학 다닐 때 등록금을 보내주면서 통장 번호를 알려준 것들이었거든요. 혹시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제 통장에 손을 댈 수 있을까봐 걱정됐어요. 그래서 미리 대비책을 세워놔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확실하지 않으니까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자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혹시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바로 제 70번째 생일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우진이가 전화해서 엄마, 오늘 엄마 생일이니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서연이랑 같이 모시러 갈게요라고 했어요. 오랜만에 우진이가 먼저 연락을 해서 기뻤어요. 그동안 서로 어색한 분위기였는데 제 생일을 챙겨준다니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진이와 서연이가 와서 저를 데리고 교회에 있는 식당으로 갔어요. 꽤 유명한 한정식 집이었는데 분위기도 좋고 음식도 맛있었어요. 식사하는 동안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어요. 우진이도 엄마 오늘은 엄마 생일이니까 좋은 하루 보내세요라면서 평소보다 친절했고 서연이도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항상 건강하세요라고 인사를 잘하더라고요. 손자도 함께 와서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라고 하면서 그림을 하나 그려줬어요. 색연필로 할머니라고 써있는 그림이었는데 정말 귀엽더라고요. 그 순간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아, 역시 가족이구나. 우리가 그동안 서로 오해가 있었나 보다. 이제부터는 다시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 가지 못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일이 벌어졌거든요. 저녁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차에서 졸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진아, 엄마가 좀 졸리니까 잠깐 어디서 쉬었다 가자라고 했어요. 우진이가 알겠어요. 엄마라고 하면서 고속도로 졸음 쉼터에 차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날 날씨가 정말 안 좋았어요. 저녁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점점 더 세게 내리고 있었거든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라고 하고 차에서 내렸는데 서연이가 창문을 올리면서 뭔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 표정이 좀 이상하긴 했지만 그냥 비가 와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화장실이 주차장에서 좀 떨어져 있었어요. 비가 억수로 와서 우산을 써도 옷이 젖을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다녀오는데 평소보다 오래 걸렸어요. 한 15분 정도 걸렸나 봐요. 화장실에서 나와서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어디에 주차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비가 너무 와서 시야도 안 좋고 어둡기도 해서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주차장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우진이 차를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기억하는 줄 알았어요. 다른 곳에 주차했나 싶어서 주차장 전체를 다 돌아다니면서 찾아봤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우진이 차는 없었어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아, 얘들이 날 버리고 간 거구나. 처음에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설마 제가 40년 동안 키운 아들이 저를 이렇게 버리고 갈 수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혹시 급한 일이 생겨서 잠깐 어디 갔다 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1시간 정도 기다려봤어요. 졸음 쉼터 대기실에 앉아서 우진이가 돌아올 거라고 믿고 기다렸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비는 계속 오고 있었고 졸음 쉼터에는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밤 10시가 넘어서였거든요. 저는 젖은 옷을 입고 그 자리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 순간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방법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핸드폰으로 우진이한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더라고요. 서연이한테도 전화했지만 역시 받지 않았어요. 결국 택시를 불러서 집까지 왔는데 택시비만 1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그것도 기사님이 이 시간에 이렇게 먼 거리는 라면서 좀 꺼려 하셨는데 사정을 말씀드리니까 태워주신 거였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제가 30년 동안 산 집인데 제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였어요. 어쩔 수 없이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우진아 엄마야. 문 좀 열어줘라고 했어요.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보니 분명히 집에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한참 만에 우진이가 나왔어요. 그런데 우진이 표정이 정말 차갑더라고요. 평소에 보던 제 아들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어요. 마치 남처럼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엄마, 뭐 하러 왔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뭐 하러 왔냐니요? 제 집인데 뭐 하러 왔냐고 묻는 거예요. 우진아, 엄마 집이잖아.
왜 비밀번호를 바꿨니? 그리고 너희들 왜 엄마를 두고? 라고 하려는데 우진이가 제 말을 끊으면서 엄마 들어와서 이야기해요라고 하더라고요. 집에 들어가니까 서연이도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서연이 표정도 우진이와 마찬가지로 차가웠어요. 저를 보는 눈빛이 마치 귀찮은 손님을 보는 것 같았어요. 더욱 충격적인 건 제가 들어가기 전에 집안에서 들린 소리였어요. 웃음소리와 함께 드디어 이제 어머니 보증금이랑 집만 해결되면 되라는 서연이의 흥분된 목소리가 새어나왔거든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아, 이 사람들이 정말로 계획적으로 저를 버린 거구나. 그것도 제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말이에요. 어머님 앉으세요라고 서연이가 말했는데 목소리에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뭔가 결심을 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우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우리가 오늘 이런 일을 한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저와 따로 살기로 결정했다는 거였어요. 엄마도 이제 나이가 많으시고 저희도 저희 생활이 있잖아요. 계속 이렇게 같이 얽혀서 살면 서로한테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가 결정했어요. 정말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같이 얽혀서 산다니요. 제가 언제 그들한테 얽혔나요? 오히려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는데 말이에요. 우진아, 엄마가 언제 너희 생활에 간섭했니? 엄마는 그저 가끔 손자 얼굴이나 보러 온 것뿐인데. 라고 했더니 서연이가 끼어들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님이 계속 저희한테 경제적으로 의존하시는 게 부담스러워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경제적으로 의존한다니요. 제가 언제 그들한테 경제적으로 의존했나요? 오히려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돈을 그들에게 줬는데 말이에요. 서연아, 그게 무슨 말이니? 엄마가 너희한테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있니? 오히려 엄마가 지금까지 얼마나? 라고 하려는데 우진이가 또 제 말을 끊었어요.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가 말하고 싶은 건 앞으로의 일이에요. 엄마도 독립적으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이 아이들이 정말로 저를 버리려고 하는구나. 그것도 제 재산을 다 뺏은 다음에 말이에요. 그럼 엄마는 어디서 살라고 그러니? 라고 물어보니까 엄마가 알아서 하시면 되잖아요. 엄마도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요양원 같은 곳도 알아보시고. 라고 우진이가 대답했어요. 요양원이라니요. 제가 아직 건강한데 왜 요양원에 가야 하나요? 그리고 제 집을 두고 왜 요양원에 가야 하는 거죠? 그 순간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가 이 아이를 위해 지금까지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런 식으로 버려지다니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차분해지기도 했어요. 아, 이제 정말 모든 걸 끝내야겠다. 이 사람들과는 더 이상 가족으로 지낼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진아, 엄마한테 마지막으로 물어볼 게 있어. 정말로 엄마를 이런 식으로 버리는 거니? 엄마 버린다는 게 아니라 서로 독립하는 거예요. 가끔 연락은 하겠지만 그 말을 듣고 결심이 섰어요. 좋아, 그럼 내가 먼저 너희들을 버리겠다. 그날 밤 저는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제 집인데 제가 모텔에서 잠을 자야 하는 상황이 정말 기가 막혔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잠은 하나도 오지 않았어요. 계속 생각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제가 지금까지 당한 모든 일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다음 날 아침부터 저는 본격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40일 동안의 복수 계획을 말이에요. 왜 40일이냐고 물으시면 제가 40년 동안 헌신한 세월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였어요. 우선 제가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가야 했어요. 법무사 김정호 선생님을 생각났어요. 그분은 제 가게 근처에서 50년 넘게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신 분이었거든요. 김 선생님은 제 가게 단골 손님이기도 했어요.
가끔 사무소 직원들 음료수를 사러 오시고 명절 때는 선물도 주고받는 사이였거든요. 무엇보다 정직하고 원칙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으로 유명했어요. 김 선생님 사무소를 찾아가서 제 상황을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우진이를 어떻게 키웠는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돈을 지원해줬는지, 그런데 어떻게 배신당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드렸어요. 김 선생님이 정말 안타까워 하시면서 순덕 씨,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이건 너무 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첫 번째로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어요. 우진이와 서연이가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한다는 거였죠. 두 번째로는 제 재산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놓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제 통장에 손을 댈 수 있으니까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세 번째로는 법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준비하는 것이었어요.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도 취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두라는 거였죠. 김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서 저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우선 증거 확보부터 시작했어요. 제가 우진이 집에 갈 때마다 핸드폰으로 녹음을 시작했거든요. 물론 그들은 제가 녹음하고 있는 줄 전혀 몰랐어요. 요즘 핸드폰 녹음 기능이 좋아서 주머니에 넣어둬도 대화가 잘 녹음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더니 제가 몇 번 가면서 진명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자 그들이 먼저 조급해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진명의 이전은 언제 하실 거예요? 정말 미루시면 안 되는데. 세무서에서 연락 왔는데 빨리 처리하라고 하던데요. 어머님, 다른 집들은 다 했는데 저희만 안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을 가하는 말들을 모두 녹음했어요. 그런데 더 결정적인 건 제가 없을 때 그들끼리 하는 대화였어요. 제가 일부러 화장실에 간다거나 잠깐 밖에 나간다고 하고는 문 밖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거든요. 당신 어머니가 왜 이렇게 미루는 것 같아? 글쎄, 혹시 우리 속마음을 눈치챈 건 아닐까? 설마 어머니가 그런 걸 알 정도로 똑똑하시겠어? 그래도 조심해야지. 혹시 모르니까 좀 더 자연스럽게 접근하자. 어머니 통장 관리는 언제 맡을 수 있을까? 일단 집 명의부터 바꾸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제안해보자. 이런 대화들을 들으면서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그런 걸 알 정도로 똑똑하지 않다니요. 20몇 년 동안 혼자서 사업을 해온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그렇고 완전히 저를 바보 취급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계속 모른 척하면서 그들의 본성을 더 끌어내기로 했어요. 일부러 우진아, 엄마가 나이도 많고 해서 집 관리하는 게 힘들어지네. 정말 명의를 바꾸는 게 좋을까? 라는 식으로 미끼를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완전히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이제 어머님도 편히 쉬시고 집 관리는 저희가 할게요.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으면 나중에 상속세도 많이 나올 텐데 미리 증여하시는 게 훨씬 유리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고 싶거든요. 어머님 집도 함께 팔아서 큰 집으로 가면 우리 모두 더 편할 것 같아요. 심지어 서연이는 어머님, 어차피 나중에 저희가 상속받을 집인데 미리 받아서 활용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라고 아예 노골적으로 말하더라고요. 이런 대화들을 모두 녹음해뒀어요. 총 20시간 분량 정도 되는 녹음 파일이 모였거든요. 김 선생님께 들려드렸더니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단계는 재산 옮기기였어요. 제가 그동안 여러 은행에 나누어서 예금해뒀는데 우진이와 서연이가 아는 통장들은 모두 다른 은행으로 옮겼어요. 그들이 아는 통장은 모두 5개 정도였어요. 우진이 대학 다닐 때 등록금을 보내주면서 알려준 것들이었거든요. 혹시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접근할 수 있을까봐 모든 돈을 다른 은행으로 옮겼어요. 새로운 은행 계좌는 그들이 전혀 모르는 지방은행으로 만들었어요. 집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는 은행이었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4억 원에 가까운 돈을 모두 옮기는 작업이 쉽지 않았어요. 한 번에 많은 돈을 이체하면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조금씩 나누어서 옮겼거든요. 그리고 예전 통장들은 최소한의 돈만 남겨두고 모두 정리했어요. 각 통장에 10만 원씩만 남겨뒀어요. 혹시 그들이 잔액을 확인해봐도 별로 없다고 생각하도록 말이에요. 새로운 통장들은 비밀번호도 완전히 다르게 설정하고 인터넷 뱅킹 신청도 하지 않았어요. 오직 은행에 직접 가야만 거래할 수 있도록 했어요. 세 번째 단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바로 집을 파는 것이었어요. 이건 정말 신중하게 계획해야 했거든요. 우선 우진이와 서연이가 모르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야 했어요. 집 근처에 있는 중개업소는 혹시 우진이들이 알 수 있으니까 좀 떨어진 곳에 있는 업소로 갔어요. 중개업소 사장님께 제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어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빨리 집을 팔아야 하는데 비밀리에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죠. 사장님이 집 시세를 확인해 보시더니 위치가 좋아서 시세가 많이 올랐네요. 대략 6억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금매로 내놓으시면 5억 5천만 원 정도에는 바로 팔릴 거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바로 매물로 내놨어요. 물론 우진이와 서연이에게는 전혀 말하지 않았죠. 그들은 제가 집을 팔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부동산 사장님께는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빨리 팔아야 하는데 혹시 현금으로 바로 계약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라고 했어요. 사흘 후에 연락이 왔어요.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려는 분이 계시는데 현금으로 바로 계약이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가격도 5억 3천만 원에 합의가 됐고요. 계약서를 쓰는 날 정말 떨렸어요. 제가 30년 동안 살던 집을 파는 거니까요. 남편과 함께 신혼집으로 장만했고 우진이를 키운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속이 후련하기도 했어요. 우진이와 서연이가 그토록 탐내던 집이 이제 완전히 남의 집이 되는 거니까요. 더 이상 그들이 제 집을 노릴 수 없게 된 거였어요. 계약금으로 5천만 원을 받고 한 달 후에 잔금을 받기로 했어요. 그리고 집을 비우는 날짜도 잔금 지급일로 정했고요. 집을 팔면서 동시에 제가 살 곳도 알아봤어요. 작은 오피스텔을 하나 구했는데 원룸 정도 크기였지만 제가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어요. 중요한 건 제 이름으로 된 제 집이라는 거였어요. 더 이상 아무한테도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는 공간이었죠.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바로 우진이와 서연이에게 모든 걸 털어놓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먼저 기회를 줬어요. 어느 날 우진이가 저에게 연락해서 엄마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집에 와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집에 가니까 우진이와 서연이가 정장을 입고 앉아 있더라고요. 뭔가 중대한 발표를 할 때처럼 말이에요. 심지어 서류까지 준비해 놨더라고요. 우진이가 먼저 말을 시작했어요. 엄마, 저희가 오랫동안 고민한 결과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저와는 완전히 독립해서 살기로 결정했다는 거였어요. 엄마도 이제 나이가 많으시고 저희도 저희 가정이 있으니까 서로 따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물론 연락은 계속 하겠지만 경제적으로나 생활적으로나 완전히 분리하기로 했어요. 서연이도 거들면서 어머님, 저희가 이런 결정을 한 게 어머님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예요. 어머님도 자유롭게 사실 수 있고 저희도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고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가관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우진이가 테이블 위에 서류를 꺼내 놓으면서 그런데 엄마 진명의 이전은 빨리 해주세요. 저희가 독립한다고 해도 세금 문제는 해결해야 하잖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서류를 보니 집 증여 계약서였어요. 이미 작성까지 다 해놨더라고요. 제 서명만 받으면 되도록 말이에요. 아, 정말 뻔뻔하더라고요. 저를 버린다고 해놓고는 집은 자기들이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세금 문제 때문이라는 그럴듯한 핑계를 대면서 말이에요. 서연이가 어머님, 어차피 나중에는 하실 일이니까 지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독립해서 산다고 해도 어머님 집은 잘 관리해 드릴게요라고 했어요. 저는 그들의 말을 끝까지 다 들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래, 알겠다. 엄마도 그게 좋을 것 같다라고 했어요. 우진이와 서연이가 정말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마침내 저를 설득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면서 성공했다는 듯한 미소까지 지었어요. 그때 제가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요즘 나온 디지털 녹음기였는데 음질이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죠. 녹음기에서 나오는 건 바로 그들이 몇 주 전에 했던 대화였어요. 어머니 재산이 얼마나 될까? 집도 팔아서 우리가 쓰면 좋겠는데. 어머니 통장 관리는 언제 맡을 수 있을까? 어차피 나중에 저희가 상속받을 집인데 미리 받아서 활용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선명하게 들렸어요. 우진이와 서연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지더라고요. 완전히 당황한 모습이었어요. 특히 서연이는 손이 떨리면서 녹음기를 꺼보려고 손을 뻗기도 했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왜 이런 걸? 라고 우진이가 말을 더듬더라고요. 하지만 녹음은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더욱 결정적인 내용들이 말이에요. 어머니가 그런 걸 알 정도로 똑똑하시겠어? 일단 집 명의부터 바꾸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통장 관리도 맡자. 어머니 혼자 두면 위험하니까 요양원도 알아보자. 이런 말들이 나올 때마다 서연이는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어요. 자기가 한 말들이 그대로 나오니까 변명할 수가 없었던 거죠. 저는 녹음을 멈추고 조용히 말했어요. 우진아, 엄마가 바보인 줄 알았니? 40년 동안 혼자서 사업해온 엄마를 그렇게 우습게 본 거야? 우진이가 엄마 그게 아니라 라고 하려고 했지만 제가 손을 들어서 막았어요. 이제 변명은 듣지 않겠다. 대신 엄마도 너희들한테 줄 선물이 있어. 그리고 제가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내서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집 매매 계약서였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 하던 이 집 어제 팔았다. 계약금도 이미 받았고 한 달 후면 완전히 남의 집이 된다. 우진이가 계약서를 집어들더니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이 되더라고요. 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설마 장난으로? 라고 하면서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계속 계약서를 들여다봤어요. 장난이 아니야. 진짜야. 서연이는 아예 주저앉으면서 어머님 이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언제 어머님을 버린다고 했어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오해라고? 그럼 고속도로 휴게소에 엄마를 두고 간 것도 오해였니? 현관 비밀번호를 바꾼 것도 오해였고. 그 말에 우진이가 완전히 말문이 막혔어요. 그날 일은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었거든요. 저는 차분하게 계속 말했어요. 우진아, 너 기억나니? 엄마가 너 10살 때부터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가게를 지키면서 너 하나 제대로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엄마가 언제 너한테 뭘 달라고 했니? 오히려 엄마가 지금까지 너한테 얼마나 많은 돈을 줬는데. 대학 등록금, 생활비, 결혼자금, 신혼집 마련비, 손자 양육비. 계산해 보니까 5억 원이 넘더라. 우진이가 엄마 그건 제가 나중에 다 갚을 거예요. 라고 하려고 했는데 제가 딱 잘라서 말했어요. 갚을 거라고? 언제? 어떻게? 너희들은 지금까지 엄마한테 받기만 했지 단 한 번도 갚은 적이 없잖아. 그러면서 더 달라고만 했고. 그런데 급기야는 엄마를 고속도로 졸음쉼터에 버리고 가기까지 했어. 그것도 엄마 생일날 밤에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에 말이야. 그 말을 하니까 두 사람 모두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일만큼은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으니까요.
그때 제가 두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것도 줄게. 은행 잔액 증명서였어요. 예전에 우진이가 알고 있던 통장들의 잔액이 모두 나와 있었어요. 각각 10만 원씩만 남아있다고 적혀 있었죠. 엄마가 가진 돈이 이게 다야. 너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별로 없지? 서연이가 어머님 설마 이게 다는 아니죠? 라고 물어봤는데 저는 그냥 웃기만 했어요. 사실 저는 다른 곳에 4억 원 가까운 돈을 따로 옮겨뒀지만 그들한테는 절대 알려줄 생각이 없었어요. 그 돈은 정말로 제가 홀로 살아갈 노후 자금이었거든요. 우진아, 엄마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너는 이제 엄마가 없는 셈치고 살아라. 엄마도 너 같은 아들이 없는 셈치고 살 테니까. 그리고 이 집에서 한 달 안에 나가라. 새 주인이 이사 오시거든. 그 말을 듣자마자 서연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으면서 어머님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라고 빌기 시작했어요. 우진이도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데 이제 와서 빈다고 해서 용서가 될 일은 아니었거든요. 이미 늦었어. 너희들이 엄마를 버렸을 때 우리 인연은 끝났다고 생각해.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 엄마는 앞으로 너희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우진이가 엄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갑자기 집에서 나가라고 하시면. 이라고 했는데 제가 딱 잘라 말했어요.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할 일이야. 엄마한테 의존하지 말고. 서연이가 계속 어머님 제발이요. 아이도 있는데. 라고 애원했지만 저는 돌아서서 집을 나왔어요. 현관문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돌아봤는데 두 사람이 서로를 보면서 멘붕 상태에 빠져 있더라고요. 아마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짐을 싸서 집을 나왔어요. 제가 30년 동안 살던 집을 떠나는 거니까 아쉽기도 했지만 동시에 정말 홀가분했어요. 짐이라고 해봐야 옷가지와 몇 가지 생필품 정도였어요. 가구나 가전제품은 모두 두고 왔어요. 어차피 새 집 주인이 쓸 수도 있고 우진이와 서연이가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라고 생각했어요. 중요한 건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 우진이가 어릴 때 그려준 그림들, 가게를 하면서 모은 기념품들. 이런 것들만 챙겨서 나왔어요. 제가 미리 구해둔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를 했어요. 15평 정도 되는 원룸이었지만 제가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어요. 무엇보다 제 이름으로 된 제 집이라는 게 좋았어요. 새집 보증금과 전세금은 집을 판 돈에서 지불했어요. 그래도 4억 원 가까운 돈이 남았는데 그 돈으로 앞으로 제가 살아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새 집에서 첫날 밤을 보낼 때 정말 편안했어요.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고 아무한테도 간섭받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이었거든요. 오랜만에 푹 잠을 잘 수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는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50년 가까이 가게 일로만 바쁘게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제 시간이 생긴 거예요. 그 후로 한 달이 지났는데 우진이와 서연이한테서 몇 번 연락이 왔어요. 처음에는 빌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화를 내면서 엄마가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기도 했어요. 엄마, 손자는 어떻게 해요? 아이가 할머니를 그리워해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한 건 맞지만 이렇게까지 하실 건 없잖아요. 엄마,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 하시면 당장 갈 곳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연락이 왔는데 저는 모든 연락을 차단했어요. 더 이상 그들과 엮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며칠 전에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연락이 와서 확인해 보니 우진이와 서연이가 제 예전 집에서 이사를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월세방으로 이사한 것 같았어요. 새 집 주인이 이사 들어오기 전에 집을 비워야 했으니까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탐내던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된 거죠. 동네 사람들한테 들은 이야기로는 우진이가 회사 동료들한테 돈을 빌리러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전세 보증금을 마련해야 하니까 급해진 거죠. 서연이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일을 구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2년 넘게 놀다가 갑자기 일을 구하려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동안 놀았던 시간을 설명하기도 어렵고요.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도 전혀 안쓰럽지 않았어요.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들이 제대로 살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테니까요. 반면에 저는 정말 자유로워졌어요. 40년 만에 온전히 제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가게를 정리하면서 받은 권리금과 집을 판 돈을 합치면 10억 원이 넘었어요. 그 돈으로 앞으로 20년은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요즘은 평생 못 가봤던 여행도 계획하고 있어요.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부산, 경주, 설악산 이런 곳들을 천천히 다녀볼 생각이에요. 가게 할 때는 하루도 쉴 수 없었는데 이제는 원하는 만큼 여행할 수 있어요.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취미 생활도 시작했어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서예 교실에 등록했는데 정말 재미있어요. 붓으로 글씨 쓰는 게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더라고요.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요가, 노래교실, 독서 모임 같은 것들인데 거기서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만났어요. 특히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식들한테 재산을 다 주고 나중에 푸대접 받으신 분들, 며느리나 사위한테 서운한 일 당하신 분들.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서로 위로를 받고 있어요. 그분들께 제 이야기를 했더니 모두 정말 잘했다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도 그때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후회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한 분은 아들한테 집과 가게를 다 물려주고 나서 양로원에 들어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아버지 모시기 어렵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간 거래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미리 대비한 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가끔 외로울 때도 있어요. 특히 손자 생각이 날 때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요. 그 아이는 잘못이 없는데 할머니를 못 보게 된 거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우진이와 서연이한테 당했던 일을 생각하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들과 계속 엮여 있었다면 더 큰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거든요. 얼마 전에는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들과도 다시 만났어요. 가게 할 때는 바빠서 만나지 못했던 분들인데 다들 저를 반겨주시더라고요. 학창시절 친구들, 결혼 초기에 알았던 주부 친구들, 상인회에서 알게 된 분들. 이런 분들과 다시 연락하면서 제 인맥도 넓어지고 있어요. 그분들께 제 이야기를 하면 모두 놀라면서도 순덕이가 그런 결단력이 있었구나라고 칭찬해 주세요. 평소에 순하다고 생각했던 제가 그런 일을 해내서 의외라는 반응들이에요. 요즘은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다가 읽는 거예요. 젊을 때는 가게 일 때문에 책 읽을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하루에 2~3시간씩 독서를 할 수 있어요. 특히 자기계발서나 에세이를 즐겨 읽어요. 다른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해 보기도 해요. 몇 달 전에는 요리 교실에도 등록했어요. 지금까지는 간단한 것들만 해 먹었는데 이제는 시간도 많으니까 제대로 된 요리를 배우고 싶더라고요. 파스타, 케이크, 빵 만들기 같은 것들을 배우면서 정말 즐거워요. 만든 것들을 새로 사귄 친구들과 나누어 먹으면서 더욱 친해지기도 하고요. 가끔 우진이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어릴 때 제 무릎에 앉아서 엄마 나 커서 엄마 효도할 거야 라고 하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고속도로 졸음 쉼터에서 버림받았던 그날 밤을 떠올려요. 그러면 마음이 다시 단단해져요. 그들은 이미 저를 버렸고 저도 그들을 버린 거예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앞으로 남은 인생은 정말 제 자신만을 위해서 살 거예요.
최근에는 봉사활동도 시작했어요. 혼자 사는 독거노인분들께 반찬을 만들어 드리는 일인데 제가 새로 배운 요리 실력을 활용할 수 있어서 좋아요. 저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을 도우면서 보람도 느끼고 제가 얼마나 좋은 상황에 있는지도 깨닫게 되어요. 동네에는 진짜 갈 곳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거든요. 자식들이 연락도 안 하고 생활비도 주지 않아서 기초생활수급자로 겨우 살아가시는 분들이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현명한 선택을 했는지 확신이 들어요. 만약 우진이와 서연이한테 모든 걸 맡겼다면 저도 그런 신세가 되었을 수도 있거든요. 지난주에는 평생 가보고 싶었던 유럽 여행을 예약했어요. 한 달 동안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를 돌아볼 예정이에요. 가게 할 때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일이에요. 하루도 쉴 수 없었는데 한 달씩 여행을 간다는 게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가능해요. 아무한테도 눈치 보지 않고 제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어요. 여행비로 2천만 원 정도 들 예정인데 예전 같으면 이런 돈이 어디 있어라고 했겠지만 지금은 여유가 있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을 이제 제가 원하는 곳에 쓸 수 있거든요. 동행할 분들도 구했어요.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 중에 여행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셔서 함께 가기로 했어요. 모두 저와 비슷한 나이의 분들인데 각자 다양한 인생 경험을 가지고 계셔서 이야기도 잘 통해요. 요즘 제가 가장 자주 하는 말은 정말 자유롭다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뭘 할지 제가 결정할 수 있어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누구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말이에요. 가끔 동네에서 우진이와 서연이 소식을 들어요. 우진이가 회사에서 승진해서 밀렸다는 소식도 들었고 서연이가 시간제 일자리밖에 구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원하던 넓은 집은 결국 포기한 모양이에요. 지금은 투룸 월세방에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집이 있었다면 가능했을 일들이 이제는 꿈이 되어버린 거죠. 하지만 저는 그들을 전혀 동정하지 않아요. 그들이 선택한 결과니까요. 만약 그들이 저를 제대로 모셨다면 자연스럽게 제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성급하게 욕심을 부린 거예요. 최근에는 새로운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을 전세에서 매매로 바꿀까 생각하고 있어요. 아예 제 집으로 만들어서 더 안정적으로 살고 싶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돈은 안전한 투자처에 넣어두려고 해요. 은행 적금이나 정기예금보다는 수익률이 좋으면서도 안전한 곳으로요. 금융 상품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은행에서 개인 자산 관리 상담을 받아볼 계획이에요. 이제는 저도 제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예전에는 우진이한테 물려줄 생각만 했는데 이제는 제가 쓸 돈이니까 더 신경 써서 관리하고 있어요. 동네 사람들 반응도 재미있어요. 처음에는 순덕 씨가 아들하고 왜 그래? 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자세한 사정을 알고 나서는 모두 제 편이 되어 주셨어요. 순덕 씨 정말 잘했어. 나도 그럴 용기가 있으면 좋겠네. 아들이 그런 짓을 하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반응들이에요. 특히 같은 상인회 출신 분들은 제가 얼마나 고생해서 가게를 했는지 다 아시거든요. 그분들이 순덕이는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라도 자유롭게 사니까 다행이다라고 해주세요. 요즘은 건강 관리에도 신경을 쓰고 있어요. 가게 할 때는 너무 바빠서 병원도 제대로 못 갔는데 이제는 정기 검진도 받고 운동도 하고 있어요. 헬스장은 제 나이에는 좀 부담스러워서 동네에서 하는 실버 요가에 참여하고 있어요. 같은 또래분들과 함께 하니까 재미있고 건강에도 좋은 것 같아요. 식사도 신경 써서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가게에서 라면이나 김밥으로 대충 때웠는데 이제는 집에서 제대로 요리해서 먹어요. 요리 교실에서 배운 것들을 활용해서 맛있고 건강한 음식들을 만들어 먹고 있어요. 몸도 전보다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가끔 제 선택이 옳았나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가족이었는데 너무 냉정하게 행동한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들이 저에게 했던 일들을 떠올려 봐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버려졌던 그날 밤의 추위와 무력감, 제 집 문 앞에서 느꼈던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그들이 저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제 재산만 노렸던 모든 순간들 말이에요. 그러면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어요. 제가 만약 그때 참고 넘어갔다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제 집은 우진이 명의로 바뀌어 있을 거고 제 통장 관리도 그들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들 눈치를 보면서 용돈 받아 쓰는 신세가 되어 있을 거예요. 언제 어머니, 요양원도 좋은 곳이 많다던데. 라는 말을 들을지 모르면서 말이에요. 지금의 자유로운 생활과 비교하면 정말 끔찍한 상상이에요. 제가 그때 용기를 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최근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어요. 복지관에서 만난 김 할머니가 순덕 씨 덕분에 나도 용기가 생겼다고 하시는 거예요. 김 할머니도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대요. 아들한테 집을 넘겨주고 며느리 눈치 보며 살고 계셨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시 독립하기로 결심하셨다고 해요. 순덕 씨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시면서 정말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제가 한 일이 저만을 위한 게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었구나 싶어서 뿌듯했어요. 요즘은 제 경험을 정리해서 글로 써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 자식들한테 휘둘리고 있는 노인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제 이야기를 보시고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모든 상황이 다르겠지만 적어도 자신의 권리는 지켜야 한다는 메시지는 전달하고 싶어요. 앞으로 제 계획은 이렇습니다. 우선 건강을 잘 챙기면서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해나갈 거예요. 여행도 더 다니고 새로운 취미도 찾아보고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도 보내고요. 그리고 제가 가진 돈은 정말 의미 있는 곳에 쓸 거예요. 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을 돕는 일에도 참여하고 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도 아낌없이 쓸 거예요. 우진이와 서연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들도 이제 어른이니까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죠. 저는 제 남은 인생에 집중할 거예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려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너무 참지만 마세요. 자식이라고 해서 부모를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부모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자신의 재산을 지킬 권리가 있어요. 물론 가족 관계를 끊는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에요. 저도 정말 오랫동안 고민했고 지금도 가끔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하지만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야 나중에 더 큰 후회를 하지 않죠. 제가 만약 그때 참고 넘어갔다면 지금쯤 정말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로 그들 눈치만 보면서 살고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정말 행복해요. 비록 혼자 살지만 누구한테도 의존하지 않고 제 힘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계속할 거예요. 제가 남은 인생을 정말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삶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